네, 그러면 ENA 가이드 세션 4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앞에 보이는 화면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당연히 아마 대부분 강아지, 돌고래, 고슴도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둥근 눈에 부드러운 털의 질감에 살짝 처져 있는 귀라고 생각을 하면 강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뾰족하게 그 가시가 있고 동그란 얼굴에 작은 코를 가지고 있다 라는 특징들을 합쳐서 자연스럽게 고슴도치다 라고 사진을 보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바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학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식에는 이미 풍부한 배경 지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학습을 하지 않은 컴퓨터는 이 사진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컴퓨터는 사람과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른데요. 컴퓨터가 바라보는 사진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이렇게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의 행렬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설명이나 학습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컴퓨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동물인지 사물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배경인지조차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컴퓨터가 사진을 보고 사람처럼 구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의 기준이 되는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이제 구분의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만약에 컴퓨터가 동물을 잘 맞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저번 주에 배웠던 머신러닝과 오늘 배울 딥러닝의 방법론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번 주에 머신러닝 수업이었으니까 아마 배우셨을 텐데, 머신러닝에서는 사람이 직접 특징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구분하려고 한다면 이제 귀가 삼각형이고 수염이 길게 뻗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말해줄 수 있고, 이렇게 추출된 특징들이 컴퓨터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특징들을 기반으로 컴퓨터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힌트를 주고 컴퓨터가 그 힌트를 통해 답을 내는 방식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신러닝과 같이 사람이 일일이 특징을 정의해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세상 모든 경우를 사람이 다 정의해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진이 어두워지거나 각도가 달라지거나 동물이 조금만 보이는 경우는 사람이 미리 정해둔 규칙만으로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사람이 직접 특징을 알려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특징을 학습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규칙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대신에 컴퓨터에게 동물 사진을 아주 많이 보여주면서 얘가 강아지야, 얘가 고양이야 하고 정답 라벨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딥러닝 모델은 수많은 예시를 보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귀 모양이 중요하다거나 수염의 유무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패턴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저번 주에 배웠던 머신러닝과 이번 주에 배우는 딥러닝이 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먼저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머신러닝은 문제 자체가 단순한 문제들에 되게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이 왔을 때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문제라던가 환자가 질병에 걸렸는지 예측하는 문제처럼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고 단순한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복잡할 때는 딥러닝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각각 구분한다거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에 수많은 사물을 동시에 인식하는 등의 문제는 단순한 규칙만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딥러닝의 강한 학습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양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을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 많아봐야 수만 개 정도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딥러닝은 데이터가 아주 클 때 진가를 좀 발휘하는데요. 수십만, 수백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이미지, 음성,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딥러닝이 사실상 필수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추출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사람이 직접 특징을 정의할 수 있을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로 비만도를 예측한다거나 온도와 습도로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사람이 직접 변수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가능하죠. 다만 딥러닝은 사람이 직접 특징을 뽑기 어려운 상황에서 잘 작동합니다. 이미지 속에서의 미묘한 질감 차이나 음성 신호 속의 주파수 패턴 등의 사람이 직접 규칙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딥러닝은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보여주면 스스로 중요한 특징을 알아서 잘 추출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복잡한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딥러닝과 머신러닝은 서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문제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적재적소에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인간의 뇌와 유사하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람도 이제 뇌 속에서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수많은 노드들이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배우는 딥러닝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이제 딥러닝의 구조를 가장 단순화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딥러닝은 이제 크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세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력층에서는 우리가 넣어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넣어준다고 하면 사진의 픽셀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인풋 값으로 음성 데이터를 넣어준다고 하면 음성의 파형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은닉층이 있는데요. 은닉층이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닉층은 데이터를 통과시키면서 점점 더 복잡한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은닉층에서는 아주 단순한 선이나 모서리와 같은 기본적인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은닉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형, 삼각형과 같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잡아낼 수 있게 될 거고 층이 더 깊어질수록 귀 모양, 눈 모양, 얼굴 윤곽과 같은 더 고차원적인 특징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은닉층이 깊어질수록 데이터 속 단순한 요소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의미까지 차례대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에서는 예상하시겠지만 은닉층에서 추출한 특징들을 종합해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고양이다. 이 소리는 사람 소리다. 와 같은 분류 결과를 내는 층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딥러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은닉층을 더 깊게 쌓을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앞 페이지에서 입력층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은닉층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특징을 뽑아낸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 온 예시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가장 오른쪽 원본을 보시면 아, 이거 마라탕이구나
라고 쉽게 볼 수 있는데 딥러닝 모델이 처음으로 이미지를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음식이나 사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픽셀 값의 집합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이제 빨강, 초록, 파랑의 RGB 그 숫자들이 배열된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은닉층이 하나 한 층 한 층 쌓이게 되면서 모델은 단순한 색의 조합을 넘어서 선이나 모형, 윤곽 같은 조금 더 복잡한 특징들을 잡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로로 긴 줄기나 둥근 곡선과 같은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은닉층에서 일어나는 특징 추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닉층을 여러 층 지나면서 특징들이 점점 조합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층이 깊어질수록 더 복잡한 특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딥러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딥러닝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보자면 가장 큰 장점은 당연하게도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귀가 삼각형이다, 수염이 길다와 같은 특징을 정의해줘야 했지만 딥러닝은 그런 과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중요한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복잡한 패턴까지도 학습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복잡한 패턴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넘어서 사진 속에서 수많은 사물을 동시에 인식하거나 음성에서 억양과 감정을 파악하는 것처럼 훨씬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규칙 기반 접근으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딥러닝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의료 영상 분석, 자율주행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에서 딥러닝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딥러닝이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학습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으면 딥러닝 모델은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처럼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 격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 비용이 크다는 문제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와 같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고 학습 시간이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즉, 뛰어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랙박스 문제와 편향 위험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블랙박스처럼 결과는 맞지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편향 또한 고스란히 모델 결과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면 그로 인해 차별적인 결과가 나올 위험도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딥러닝은 만능 도구가 아니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딥러닝을 사람의 뇌 속 뉴런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퍼셉트론은 바로 그 과정을 가장 단순화한 기본 단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을 받아 일정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아주 작은 인공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x1, x2, x3와 같은 입력이 들어온다고 해볼 때 이 입력들은 각각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고 이 입력에는 가중치가 곱해집니다. 이제 그 선 옆에 써져 있는 그 W1, W2, W3와 같이 표현된 것들이 바로 가중치인데요. 이 가중치라는 거는 이 들어온 입력 X1이나 X2, X3에 대해서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값과 가중치들을 각각 곱하고 더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선형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산된 값이 바로 출력으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활성화 함수에 먼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히 곱하고 합한 것만 내보내게 되면 퍼셉트런은 아무런 의미 있는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퍼셉트론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함수 또한 가장 기본적인 계단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계산된 값이 어떤 임계치 이상이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뉴런이 활성화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딥러닝에서는 이 외에도 시그모이드, 렐루 등의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사용되게 됩니다. 딥러닝은 이 단순한 퍼셉트론들이 모여 층을 이루고 그것들이 모여 신경망을 이루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퍼셉트론을 보면 사실 얘가 뭘 하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내일 아침에 우산을 챙길지 말지를 고민해 본다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 예보가 어떤가? 그리고 뭐 내일 날씨 흐림 정도가 어떤가? 내일 습도가 어느 정도 되지? 그리고 나는 원래 우산을 잘 챙기는 사람인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입력값으로 들어오게 되고 걔네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가중치들이 곱해져서 그 합한 인풋 값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걔가 활성화 함수를 거치게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얘네들을 다 계산한 값이 인풋 값이 0.7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임계값이 0.5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0.5 이상이면 우산을 챙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0.7이라면 우산 챙긴다 라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해서 우산을 챙긴다라는 결론을 내뱉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왼쪽 것들을 계산한 값이 인풋 값이 0.2가 된다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했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와서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퍼셉트론은 여러 입력을 받아 중요도를 반영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습관까지 고려한 뒤 활성화 함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산을 챙길지 말지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단순한 선택도 퍼셉트론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단순한 원리가 모이고 쌓여서 결국 딥러닝이라는 복잡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딥러닝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CNN, 합성고 신경망이 있는데요. 이제 CNN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CNN은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딥러닝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눈처럼 사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왼쪽 사진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물을 인식하는 화면인데요. 도로 위에 사람, 자동차, 신호등에 각각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이 네모 박스를 치는 일이 이제 이 CNN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진을 아주 작게 나눠서 선, 모양, 색과 같은 특징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신호등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CNN은 왼쪽 사진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휴대폰 얼굴 인식, 그리고 병원에서 활용되는 의료 영상 분석 등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사진을 아주 작게 나눠서 선, 모양, 색과 같은 특징을 뽑아낸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영상을 아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보신 영상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하는 모델이 이미지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얘가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이었고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CNN 모델들에 대해서 더 공부할 일이 생기시면 아, 그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읽어보실 때 이 영상을 같이 보게 되면 아,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나중에 이해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딥러닝의 또 다른 종류로는 RNN,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CNN은 이미지와 같은 공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가진 모델이었다면 RNN은 시간이나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을 번역한다고 했을 때 나는 오늘 학교에 갑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꾸려면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앞뒤 맥락을 고려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죠. 앞에서 나온 나는 오늘이라는 정보가 뒤에, 뒤에 오는 갑니다. 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RNN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단계의 출력을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넘겨주면서 지금까지의 문맥을 기억하고 다음 단어를 해석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장, 음성, 시계열 데이터처럼 순서와 흐름이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RNN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주가 예측이나 날씨 예측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는 원래 앞서 설명했던 RNN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입니다. RNN은 문장 같은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긴 문장이 나오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뒤에까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초반에 나온 주어와 뒷부분의 동사의 관계를 잊어버려서 문맥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되는 것이죠. 트랜스포머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 문장을 순서대로 하나씩 읽는 대신에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그 단어가 이제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가집니다. 이렇게 단어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덕분에 긴 문맥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단어를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등장한 모델들이 우리가 이제 버트, GPT 시리즈, T5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초기 GPT의 버전들이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기계 번역이나 문서 요약, 그리고 질의응답, 챗봇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지 분석과 음성 처리에도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겐이라는 모델인데요. 타- 어, 얘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죠. 얘는 말 그대로 신경망인 생성자라는 신경망과 판별자라는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어떤 얼굴이 실제 사람 사진이고 어떤 얼굴들은 겐으로 만든 가짜 얼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당히 정교해서 그냥 하나의 사진만 주고 이거 진짜게 아니면 AI가 만들어낸 거게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고 판별자는 그 가짜 얼굴 만들어낸 걸 진짜 사람 얼굴인지 가짜 사람 얼굴인지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생성자가 만든 가짜 얼굴이 너무 어설퍼서 판별자가 쉽게 구별을 하게 되지만 생성자가 이 구별하는 판별자를 속이기 위해서 점점 더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판별자는 이 이미지들을 속지 않기 위해 점점 더 구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똑똑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생성자는 실제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겐의 핵심 원리인데요. 겐은 특히 앞에서 나온 다른 모델들과 달리 좀 창의적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방금 봤던 이 가짜 얼굴 생성이라던가 스타일 변환, 예술 창작,
화질 향상 및 복원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요. 이제 올해 초에 한창 좀 많이들 했었던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풍으로 사진을 바꾸는 것 또한 이 겐의 원리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CNN, RNN, 트랜스포머, 겐과 같은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 기술들이 서로 결합하고 발전하면서 등장한 모델인 생성형 A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단순히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이제 제 챗GPT한테 그 대학교 캠퍼스를 그려줘라고 입력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이미지이지만 AI가 제가 한 말에 적합한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해낸 것입니다. 즉, AI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그 안에 규칙과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합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해내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모델로는 GPT 시리즈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DALL-E 그리고 음악 만들어내는 AI들도 있고요. 이러한 모델들을 활용하면 영상 생성이나 음악 및 음성 생성, 이미지 생성, 텍스트 생성과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모델은 아니고요.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그 딥러닝 툴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분석 결과나 딥러닝 모델의 결과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HTML 형식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형식으로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 지식이 꼭 필요했습니다. 즉, 모델은 잘 만들었더라도 이걸 실제로 화면에 띄우고 버튼을 눌러보면서 조작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파이썬 코드 몇 줄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스트림릿을 사용하면 따로 웹 개발을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이썬으로 모델 짜듯이 간단한 코드만 써도 결과가 바로 웹 화면에 대화형 앱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딥러닝 프로젝트들을 이제 한 3, 4학년쯤 되면 하실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쯤에 이제 마지막 단계, 데모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단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저희는 사실 그 웹 자체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희 과에서 스트림릿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써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림릿 말고도 이제 그라디오 같은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스트림릿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릿으로 뭘 할 수 있냐?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시각화나 아니면 버튼이나 슬라이더와 같은 조작 도구들도 웹페이지에 쉽게 넣을 수 있고요.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레이아웃 구성 등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작 도구들에 대해서는 실습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스트림릿을 사용하는 게 잘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런 조작 도구들을 제가 코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사이드바에는 설정 메뉴를 두고 슬라이더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 위쪽에는 텍스트 입력 창을 둬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 아래에 챗봇의 대화 기록이 사이드로 만든다거나 파일 업로드 기능을 넣는다거나 시각화 기능을 넣는다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트림릿을 사용하면 단순히 모델 코드를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누구나 쉽게 직접 눌러보고 대화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 형태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습 전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딥러닝과 스트림릿을 사용해서 제가 올해 방학에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간단히 들고 왔는데 저희 팀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2030 세대가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문제 인식으로 삼아서 이들이 접근하기 쉬울 법한 법률 QA 봇을 만들고자 한 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 세대를 목표 사용자층으로 잡고 이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법인 근로법과 부동산 관련 법을 목표 법률 분야로 잡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간단히 저희 모델의 과정을 설명을 하자면 먼저 질문이 들어오면 얘를 이제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아니면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질문인가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만약에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바로 답을 만들고 부족하다면 외부 자료를 찾아와서 그 중에서 그 중요한 자료들만 골라낸 후에 전체를 종합해서 최종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은 왼쪽 사진이 이제 저희 그 스트림릿으로 구현을 한 거였는데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최종 답변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화형 서비스 구현이 필요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트림릿을 활용해서 왼쪽 화면과 같은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법률을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스트림릿을 활용하면 저희 모델의 성능을 실제 서비스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요. 잠시 쉬었다가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8분이니까 45분에 실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그냥 실습 전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VS 코드가 노트북에 깔려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두 분이신 거죠? 세 분이신. 왜냐면 그 스트림리 코드가 보통 PY 파일이고 이제 프롬프트 입력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코랩이나 캐글 노트북 아니면 IDLE에서는 작동을 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만약 VS 코드 있으신 분들은 VS 코드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어차피 시연을 할 거니까 코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분 돼서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제가 코드를 총 그 PY 파일을 4개 올려줬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자면 먼저 그 코드.py 파일은 정말 그냥 코드고요. 나머지 3개 chat.py 파일이랑 그 button.py 파일 그리고 scroll.py 파일은 스트림릿을 구현한 파일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먼저 code.py 파일을 제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이썬 code.py 파일을 돌려보게 되면요. 제가 만든 게 기본 챗봇이라고 지금 기본을 입력하면 얘가 위로를 한다던가 대답을 해주는 챗봇을 만들어 둔 거, 정말 간단한 형태의 챗봇을 구현을 해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행복해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기분이 좋다니 나도 행복하다 라는 대답이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 우울한 걸 쳐볼까요? 지쳐라고 한다면 그런 기분도 충분히 소중하다라는 식의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챗봇을 구현을 해뒀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창에다가 터미널 창에다가 입력을 하고 대답을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시각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서비스를 구현을 해낼 수도, 이렇게 서비스를 배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배포를 위해서 제가 구현을 해둔 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스트림릿으로 보여드릴 조작 기능 3가지는 버튼이랑 채팅창이랑 스크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채팅창 먼저 구현을 해보자면 먼저 혹시 그 VS 코드로 돌려보실 분들은 스트림릿을 쓰기 위해서는 모듈을 깔아줘야 돼서 그 pip 인스톨 스트림릿을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해주시면 전 아마 지금 깔려 있어서 이미 다 깔려 깔려 있다고 뜨긴 하는데 아마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해보면
까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lit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보통 py 파일은 파이썬 파일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스트림lit 코드는 스트림lit run 하고 py 파일 이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팅 파일 먼저 해보자면 이렇게 해주면 아마 링크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되게 웹페이지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쳐보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뜸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만약에 얘네들을 구현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배포를 했을 때도 보기 좋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팅창 말고 또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본다면 다음으로 버튼을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아마 감정을 20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놔서 그래서 행복해를 누르면 아까 떴던 것처럼 그리고 지쳤어, 쓸쓸해, 무서워, 뿌듯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으로도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좀 얘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를 구현하고 싶다면 버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스크롤도 해볼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들어준 거냐면 스크롤로 오늘 기분이 좀 좋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오늘 기분 좋음. 그래서 기분이 좋아 보여요. 조금만 더 유지해봐요. 아니면 나빴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크롤을 했을 때 좀 반응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스트림릿에서 스크롤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실습은 코드를 통해서 스트림릿 기능을 이해해 보는 것이 목표였고요. 만약에 오늘 콜앱이나 캑을 IDLE 환경밖에 없거나 노트북을 못 가져오셔서 실행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차피 저희 학과 수업을 나중에 듣다 보면 PY 파일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서 VS 코드가 있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수업들을 듣다 보면 VS 코드를 깔라고 하는 수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VS 코드를 깔게 되시면 그때 한 번쯤 실행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해보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차, 4주차 과제는 오늘 배운 내용 노션에 정리하여 제출을 하기인데 이제 페이지로 내보내기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미제출로 간주한다는 점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주차, 4차시 수업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